안녕하십니까, 박은철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세종가고 3학년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좀 제 수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종가고 3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국어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화법과 작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3학년 1학기 학교 수업 계획이 화법과 작문입니다. 근데 화법과 작문이 어떤 국어의 다른 어떤 세부 교과에 비해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과가 다른 어떤 세부 과목이 좀 연계될 것이 같이 이제 뭐 수업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배 기수들이죠. 화법과 작문을 진행했는데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과정상 저는 이제 문법이 들어갈 거라 생각했고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화법과 작문, 문법이 같이 진행됐고 오히려 교과는 화법과 작문이지만 문법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방학에 학습을 시켰고 뭐 그런 어떤 결과가 예측했던 어떤 결과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이제 1학기 때 화법과 작문 할 텐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예비 3학년 이제 2학년 현재 이제 2학년 이 기수들 같은 경우는 국어의 세부 과목 중에 독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독서를 연계해서 학교 수업 내신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기출 유형을 분석해보면 원래 일반적인 어떤 화법과 작문은 내신형 문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종과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 만약에 화법과 작문을 내신으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내신형의 문제를 개발해서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수능형의 문제들을 변형해서 문제들을 출제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라던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생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세종과고는 이제 기출문제, 세종과고 또 내신 문제는 좀 결이 다르죠. 일반적인 학교와. 그래서 기출력을 좀 분석해보면 전혀 수능형 문제랑 무관한 어떤 전혀 수능형과는 무관한 그런 화법과 작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객관식은 되게 쉬웠는데 나름대로 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으로 볼 수 있었던 게 핵심 개념을 통째로 암기해야지만 쓸 수 있는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뭐 저도 예측을 못했고 학생들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해서 그 문제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잘 못 썼는데 그게 또 대비가 되니까 기말 때도 어렵지 않게 썼습니다. 사실 외워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형이 나온다고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전혀 없죠. 하여튼 좀 이제 독특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제 기출 유형을 분석해보면 화법과 작문이 그러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 출제방을 예상해보면 저는 올해랑은 반대로 제가 생각해 올해랑은 반대로 저는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능형으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기출용 분석한 거 이제 짧게 세종과고의 어떤 경향을 짧게 본 것이고요. 세종과고의 어떤 경향을 길게 보면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좀 덜 객관적이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준 것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세종과고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과목을 처음 하실 때는 보통 이런 경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게 출제가 됐네 싶을 정도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렇다고 아주 뭐 이제 질 좋은 문제가 아닌 듯한 어떤 그런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그런 과정이 2년, 3년 거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저는 올해는 그래서 작년과 같은 화법과 작문, 물론 그것도 염두에는 두어야 되겠지만 작년과 같은, 그러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작년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 기준으로 작년이죠.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화법과 작문 유형이 출제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잘 만드신다면 그게 결국엔 수능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수능형으로 화법과 작문이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근거 말씀드렸죠. 지금 교육과정, 지금 현재 예비고 3 올라가는 2학년 아이들, 현재 2학년 아이들 교육과정에 빠지는 게 독서입니다. 그럼 독서를 빼고 어떻게 보면 화법과 작문이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독서가 빼고 화법과 작문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세종과고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수능 볼 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만약에 수능을 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수능이 필요해서 내년에 수능을 보게 된다면 내년 수능은 국어가 바뀝니다.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생기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 아니면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선택할 때 그래도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선택에 좀 도움이 되고 그 공부할 때 좀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화법과 작문을
가르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독서란 어떤 비중 있는 중요한 어떤 교과를 빼고 화법과 작문을 가르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화법과 작문에서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 및 위상, 화법과 작문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드리면 내신과 관련해서는 1학기 교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예비 3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된다면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표준 점수에서 2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 같은데 언어와 매체 선택하지 않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나름의 어떤 차선, 다수는 아니지만 어떤 소수로서의 어떤 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겨울방학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공부해야 될 내용은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독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신과의 관련성을 고려해보면 화법과 작문은 단독으로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결합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서만 지금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서가 결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과의 관련성, 아이들이 만약에 내년에 수능을 보게 된다면 독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독서입니다. 보통 수능에서 오답률 상위 5개 문항을 분석해보면 독서가 어렵든 쉽든 올해 같은 경우 독서가 사실 되게 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오답률 상위 문항 5개, 보통 4문항 정도는 독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항 정도가 이제 문학이 아니라 문법에서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 언어라고 해야 되겠지. 언어라고 해야 되겠죠. 갑자기 제가 강의하던 말투가 나와가지고 독서에서 4문항,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문법에서 한 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독서가 어렵습니다. 독서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을 생각하던 내신을 생각하던 간에 지금 독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의 및 위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수능과 내신을 제가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독서는 사실 그냥 아울러서 국어 자체 능력, 국어 능력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독서입니다. 글을 잘 읽고 중요한 내용을 잘 파악하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 게 수월하겠죠. 그리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국어의 어떤 문제 기본 틀은 이러합니다. 주어진 글을 읽고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작게 독서 영역에서 좋은 점수 얻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어 전체를 잘하기 위한 그런 밑바탕이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지금 독서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방학 때 수업하면서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좀 정리해 놓았는데 우선 중요 내용 학습, 중요 내용 확인, 내신 직결 대비 이렇게 좀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중요 내용을 학습한다는 것은 영역별로 개념 학습을 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영역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 3가지 영역별로 개념을 학습할 것이고요. 3가지 영역에 따른 유형들이 한 10가지 남짓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습시킬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내년 내신을 위해서 아마 수능용으로 문제가 출될 것 같기 때문에 수능을 기준으로 영역별 개념학습, 유형별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실상 또 수능과 내신이 개념 차이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개념을 확인하면서 글을 읽게끔 하고 유형을 확인하면서 현재를 분석하게끔 할 것인데 이 2번은 되게 귀찮은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알고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꾸만 문제를 풀려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안 틀리니까. 근데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그 틀린 건 아마 긴장해서 틀렸겠죠. 긴장했기 때문에 뭘 봐야 될 걸 못 봤거나 아니면 잘못 봐서 실수하게 되는 건데 보통 그 긴장, 그 틀리는 경우는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입니다. 그럼 아주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전 아이들에게 1번과 2번을 통해서 좀 기계적으로 중요 내용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문제 분석하고 답을 도출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한 문제도 풀리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그런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절대 화법과 작문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만만하죠.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만만하죠. 다른 영역들을 공부하고 풀어도 틀리는데 꼭 공부 안 해도 안 틀리니까 잘. 하지만 그러다가 한두 문제 틀리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평범한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대학 가려고 정교하게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 한 문제씩 틀리는 것들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올해 수능, 오늘이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가는 걸 잘 모르네요.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죠. 제가 어제 새벽까지 아이들 내신 대비하고 2학년 아이들 이제 시험 봤으니까 국어 제가
한 5시까지 제가 이제 뭐 답변 받고 하느라 제가 지금 시간 가는 어떤 개념을 놓쳤는데, 오늘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수능 이제 원점수가 떴죠. 원점수도 뜨고 이제 등급 컷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국어가 어렵다, 작년 수능보다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올해 수능 진짜 쉬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못 본 것 중에 되게 큰 이유가 화법과 작문에서 시간이 말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제 시간 내에 못 풀었거나 다 맞췄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오버됐든지 아니면 한 문제 틀려서 그게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결과를 내신이고 수능에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기계적으로 문제 풀이할 수 있게끔 정확한 영역, 그에 수반된 어떤 유형과 개념을 바탕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할 것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내신 직결 대비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는 세종과고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출제된 것이요. 저는 분명히 문제 유형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출 문제수에 당연히 위상은 있겠죠.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올해 이제 이전 기수, 윗기수 아이들의 어떤 화법과 작문에서 성적에 변별했던 거는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그 서술형 문제 대비할 수 있게끔 서술형 핵심 개념을 제가 미리 암기시켜서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출제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제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독서 강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학습제도는 평가원, 즉 수능과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제자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요. 학습 목표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적어놓은 게 난이도 기준의 재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독서 지문이 세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세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그 세 지문을 이제 분류해서 학습할 때 보통 영역별로 많이 분류를 해요. 뭐 인문이다, 사회다, 과학이다, 기술이다, 뭐 예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형식입니다. 뭐 어떤 두 개의 지문이 결합된 어떤 복합 지문 아니면 뭐 긴 지문, 장문 독해갖고 이런 형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뭐 내용이나 형식 가지고 저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상중하, 즉 쉬운 지문, 그러니까 뭐 평범한 지문, 어려운 지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평가원의 출제자들이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도 어렵고요. 지문이 쉬우면 문제도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 하나 주고 평범한 거 하나 주고 어려운 거 하나 줘가지고 어느 정도 난도를 조절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시험지를 봐도 이게 뭐 공부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냥 글만 봐도 아 이건 쉽구나, 좀 할만하겠구나, 아 이건 평범하구나, 이거 어렵다, 이건 자연스럽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문들을 통해서 독서 지문의 일관된 중요성, 파악해야 될 중요성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 중요성을 파악하는 훈련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누누이 말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습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아마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텐데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겁니다.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중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또 내가 문제에서 막히고 안 풀릴 때 중요함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지문 독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쉬운 지문 독해에서는 뭘 아이들과 함께 학습할 것이냐면 중요함을 발견하면서 지문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지문은 아이들이 그냥 막 읽어요. 막 읽는데 막 읽어도 됩니다. 쉬우니까. 그리고 문제도 막 쉽게 잘 풀리죠. 근데 사실 그 막 읽는 거 안에는 아이들이 이미 중요한 게 파악됐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쉽게 파악되면 쉬운 지문이고요. 그럼 당연히 문제도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함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내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아이들과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평범한 지문, 즉 일반 지문 독해와 관련해서는 중요함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일반 지문, 즉 중난이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학생에 따라서 하가 될 수도 있고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녹록한 지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측하면서 우리가 쉬운 지문 독해하면서 학습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게 내용적, 형식적으로, 구조적 중요에 부각됐네? 라고 하고 이게 정말로 문제로 반영되는지, 이렇게 문제와 지문 사이에 어떤 긴밀한 관련성 같은 것을 파악하는 훈련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지문 독해. 자, 사실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지문에서 항상 이 킬러 문항, 소위 말해서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죠.
보통 정답률 한 20%에서 30% 내외, 그러니까 오답률 1위 문항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푸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 학생들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한 번에 안 풀리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한 번에 안 풀리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봅니다. 근데 다시 볼 때 자기가 기존에 파악했던 정보만 가지고 다시 봅니다. 그럼 또 안 풀리는 거죠. 풀릴 것 같으면 그 전에 풀렸겠죠. 파악했던 정보를 갖고 계속해서 보다가 안 풀리고 시간 보내고 찍고 나오고 보통 그러다 틀리고, 이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초고난도 문제에서 반복하는 어떤 그런 행태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들에게 생각의 어떤 변화, 조금 더 정교하게 사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시험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예시로 들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추상적이실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하는데 저 나름대로 좀 답답함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의 독서에서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왔던 진짜 어려웠던 문항들은 오히려 출제자의 출제 의도라든지 글 안에서 집필자가 부각하는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보기로 포장을 해도 결국에 중요한 내용이 답안 선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말해서 어떤 좀 제가 전혀 어떤 위화감 같은 걸 조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어떤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친 세종과학 학생들 기본적 학습 능력이 좋죠. 이런 아이들과 기존의 어떤 선배들과 제가 이런 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해법 같은 거,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초고난도 문제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 잡고 파괴하는 방법을 갖추면 아이들이 정말 흥미를 느끼고 되게 쉽게 접근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것도 뭐 제가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보여줘야 할 내용이 되겠죠. 어쨌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교하게 읽고 제대로 읽고요, 어려운 문제도 자기 생각만 가지고 뭐 고집하다가 실수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안 풀렸을 때 어떻게든 중요한 내용 연결해갖고 답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 수업과 관련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및 시간 토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 또 수능과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3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요. 1월 2일에 개강하고 8일 수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에는 3가지 내용, 이것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압축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학부모님들께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저에 대해서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세종과고에서 가장 많은 어떤 수강생, 세종과고 국어 관련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에서만큼은 세종과고 학생들의 어떤 특징, 장점과 단점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좋은 시기에 줄 수 있는 강사가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좀 어떤 세종과고 어떤 학생들의 특수성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그런 어떤 일방적인 수능 강의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 중에 저한테 좀 대형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뭐 저는 그렇게 수능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 뭐 대형 강의를 제 수업과 병행하는 학생들, 아니면 이제 수능을 이제 대형 강의 이제 온전히 의존하는 학생도 있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했을 때 기대했던 결과라던가 기대했던 어떤 학습 내용 같은 게 있지 않아서 저한테 이제 학습하는 내용들,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어떤 대형 강의에서 어떤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좀 세종과고에 최적화된 그런 내신과 수능에 가장 실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 기수 아이들,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하면서도 많이 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던 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다른 기수와 다르게 좀 어떤 애착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좀 대입을 위해서 좀 정말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저에게 또 계속해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이든 수행이든 저에게 계속해서 맡겨주신다면 뭐 지금껏 제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제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설명의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